안녕하십니까. YTN 사이언스 24 시작합니다. 나로호 3차 발사일이 오는 30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호 3차 발사 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예보 등을 고려한 결과 1월 30일에 나로호 3차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가능 시각은 오후 3시 55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로 구체적인 발사 시각은 발사 당일 오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발사를 앞둔 나로호는 현재 1, 2단을 결합한 상태로 발사 운용 예행 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사 준비 작업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나로호는 28일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송되고 29일 발사 리허설을 거친 후 1월 30일 우주로 향합니다.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을 치료하기 위해 최근 전기 자극 치료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국내외 공동연구진이 그 치료 원리를 밝혀 보다 정밀한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에 광섬유를 심은 쥐입니다. 왼쪽 작은 레버를 누르면 오른쪽에서 설탕물이 나오도록 만든 방에 두었더니 부지런히 레버를 눌러 설탕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광섬유를 통해 나오는 뇌 신호를 살피자 쥐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형광 신호가 기록됐습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특정 뇌 신경세포의 신호를 구분하는데 광학기술을 이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학과 유전공학을 같이 접목을 한 광유전학을 적용을 해서 신경세포가 신호를 낼 때 형광신호가 증가하게 만듦으로써 빛으로서 선택적인 신경세포만 신호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거죠. 뇌에는 수천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얽혀 있습니다. 다발적인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가능했지만 세포 하나하나의 신호를 구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신경 전달 경로를 명확히 관찰하는 방법을 찾아낸 만큼 파킨슨병과 같이 운동 기능 이상을 보이는 뇌 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팀은 원하는 뇌 신경세포에만 정밀한 전기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뇌의 여러 부위에 전기자극을 가해서 치료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정확히 왜 그 치료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부위를 자극하면 보다 더 최상의 효율적인 전기자극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신장 기능 상실로 정기적으로 인공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부전증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팀이 유도 만능줄기 세포로 신장 조직 일부를 생성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하면서 신장 재생 의료의 신기원을 이뤘습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입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팀이 유도 만능 줄기 세포로 신장 조직 일부를 생성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연구팀의 이번 성공은 영국 과학 잡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인터넷판에도 실렸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인공투석 치료를 받는 신장 기능을 상실한 신부전증 환자나 당뇨병성 신장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장세포나 각 조직을 이식하는 재생의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의 오사원의 겐지 부교수는 이번에 만든 세뇨관이 확실히 제 역할을 하는지 조사하고 신장 이외의 다른 조직도 생성해 환자에게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유도만능 줄기세포에 여러 가지 물질을 첨가해 배양한 뒤 11일 만에 중배합 세포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중배합을 실험용 GTI 신장세포와 함께 배양해 신장 세뇨관의 관 모양 조직 일부 등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인체에 직접 이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액에 포함된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만드는 신장은 수많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구조가 복잡하고 한 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려워 인공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대학교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로 지난해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는 등 일본의 줄기세포 연구가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도쿄대학교의 한 연구원이 줄기세포와 관련된 허위 발표로 국제적인 오보가 있었던 만큼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의료계에서는 인공투석에는 거액의 의료비가 필요한 만큼 교토대 연구팀의 성과는 신장 재생의료에서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5가구 중에 한 가구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의 실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거실의 라돈 농도를 측정해보니 147 베크렐을 가리킵니다. 환경부의 권고 기준인 148 베크렐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문을 열고 환기를 한 뒤 재보니 수치는 90대로 금방 낮아졌습니다. 인체에 대한 위험성은 폐암 발생률이 이렇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생 원인이 되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노출되는 방사선 가운데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라돈의 실내 농도는 날씨가 추워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요즘 같은 겨울철에 특히 높게 나타납니다. 환경부가 전국 7,800여 가구의 라돈 실내 농도를 조사한 결과 22%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가구 중 1가구는 기준을 넘긴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에서 40% 넘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반면 서울과 울산은 10% 미만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라돈은 토양과 암석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 건물의 바닥이나 벽에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바닥과 벽에 틈이 많거나 토양과 인접한 주택에서 라돈의 실내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라돈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부는 라돈 노출에 취약한 1,000가구를 대상으로 무료로 라돈을 측정해주고 농도를 낮추는 방안을 컨설팅해주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네, 다양한 문화계 소식과 함께 과학적 정보까지 전해드리는 문화과학과 만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들의 대통령이죠. 이 뽀로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희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뽀통령인 뽀로로 벌써 10살이 됐다고요? 네. 많이 컸어요. 네.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 뽀로로가 10주년을 맞아서 3D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다고 하던데 그 제목이 슈퍼썰매 대모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뽀로로가 10살을 맞아서 이제 극장으로 다시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 영화에서는요, 이 영화 제목 뽀로로 극장판 슈퍼썰매의 대모험인데요. 이 극장에서는 이 뽀록 마을을 떠나서 얼음 나라인 노스피아로 이 아이들이 모험을 떠납니다. 이곳은 이 슈퍼썰매 대회가 열리는 곳인데요. 이 챔피언을 꿈꾸던 뽀로로와 이 친구들이 우연한 기회에 이 꿈의 무대인 이곳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뽀로로와 친구들은 하지만 반칙을 일삼는 일당이죠. 악당 불곰 일당을 만나면서 이 계략에 휘말리면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뽀로로는 뮤지컬과 같이 공연을 통해서는 브라운 밖을 나온 적은 있었지만 이 스크린 도전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사실 뽀로로의 타겟층이 6살 이하의 유아였기 때문에 5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지만 이번 이 극장판은 이 77분이나 되기 때문에요. 주 타겟층을 10살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영화의 소재를 스키와 봅슬레이 등을 합친 눈썰매를 택해서 이 영화가 내내 속도감 있게 그려졌고요. 이 3D로 제작을 해서 눈 내리는 장면들이나 슈퍼 썰매 점프 장면 등이 볼거리로 많은 것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 자료 화면으로만 봐도 TV로 봤던 거와는 아주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이 뽀로로가 나온 지 이제 10년이 됐다고 말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뽀로로가 세운 수많은 기록들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전 누적 매출액이 1조 원을 넘겼다 이런 보고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2003년에 이 단편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 사실 우선 먼저 뽀로로라는 이름 자체가 순 우리말입니다. 이 종종 걸음으로 재는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 그 뽀로로는 전 세계 120개국에 수출돼서 방영을 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대로 누적 매출액은 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뽀로로의 브랜드 가치는 현재 8천억 원까지 올라갔고요. 경제적 부가 효과는 5조 7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뽀로로를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울다가도 울음을 뚝 그치고 뽀로로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뽀로로가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아이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이유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먼저 뽀로로의 성공 전략 대부분은 짧은 러닝 타임을 꼽는데요. 여기에도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유아들이 하나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을 재서 이 집중력의 길이를 연구해 본 결과 3살에서 5살까지의 유아들은 평균 7분 동안 이 집중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뽀로로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등장인물들이 서로 싸우거나 협동하면서 이 사건을 만들어 나가고 또 무엇인가 배우면서 행복해지는 과정들을 겪어서 이 유아들이 동질감을 이끌어내도록 합니다. 또 다른 뽀로로의 인기 요인으로는 이 글로벌 전략을 염두에 둔 동물 캐릭터로 꼽기도 하는데요. 사실 물론 아이들이 동물에게 동질감을 쉽게 느끼기는 하지만 이 캐릭터의 겉모습보다는 일관성 있는 이 성격에 동질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이 고려대 성형신 교수팀이 뇌 영상을 찍어서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일관된 성격을 가진 캐릭터들을 캐릭터들을 보면 이 뇌에서 우리가 친구를 기억할 때와 같은 영역이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만 된 단순한 캐릭터만 봤을 때는 사물을 떠올릴 때와 같은 뇌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뽀로로를 이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이 사고뭉치의 성격을 가진 자기의 친구로 여기면서 이야기에 또 공감하고 또 애니메이션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과학적인 이유들이 인기의 비결에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개봉한 영화도 그렇고 TV 시리즈도 그렇고 이 캐릭터들이 모두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어요. 네. 뭔가 이제 캐릭터들을 보면 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 제작 과정에도 과학적인 이유가 또 숨겨져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영화랑 마찬가지로 또 애니메이션도 여러 장의 그림들을 합쳐서 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인 캐릭터의 움직임들을 보다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제작 과정에서 이 뉴턴의 운동 법칙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법칙들에 신경을 써서 제작을 또 한다고 합니다. 또 뽀로로와 같이 입체 캐릭터들은요, 키프레임 방식과 모션 캡처 방식을 이용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키프레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동작들을 크게 먼저 그린 뒤에 그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동작들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또 SF 영화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모션 캡처 방식도 이 실제 몸에다가 센서를 붙여서 움직임을 그대로 컴퓨터에 기록하는 방식인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모션 캡처로 그린 그림들 사이사이에 키프레임 방식으로 그린 그림들을 끼워 넣어서 이 자연스러움을 더욱 더 올린다고 합니다. 네. TV 시리즈에서 시작해서 뮤지컬과 체험전, 또 테마파크는 물론이고 유아용 식기, 가방, 지갑 등 방송이 되지 않아도 1년 내내 우리는 이제 뽀로로를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네. 10년 동안 전 세계 아이들을 사로잡은 국산 캐릭터 뽀로로가 또 영화에서도 그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다시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강추위에서는 신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일반 감기와는 달리 독감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흔히 독한 감기 정도로 가볍게 인식되는 독감. 하지만 수십 년에 한 번씩 크게 유행하면서 인류를 위협해 왔습니다. 1890년 러시아 독감으로 100만 명 이상이 숨진 데 이어 1918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한창이던 세계대전의 전사자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1957년 아시아 독감과 1968년 홍콩 독감도 최소 100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대륙을 넘어 확산되는 대유행성으로 번지지 않더라도 해마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많게는 50만 명에 이릅니다. 올겨울에는 미국이 독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감 발병 수준은 지난해 12월 맹렬 단계를 넘어서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요. 미 전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또다시 독감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독감 바이러스는 H항원 16종과 N항원 9종의 결합으로 생성이 됩니다. 모두 144종이죠. 현재 미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H3N2형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지고 있는 H1N1형과는 달라서 국내에서 미국과 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감 바이러스가 합병증을 유발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폐렴입니다. 이 경우 항생제 반응성이 떨어져서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만성 폐질환, 당뇨 같은 대사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입니다. 독감이 심근염으로 번질 경우 처음에는 열이 나거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고 지속이 되면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뇌에도 역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뇌염이 생기면 두통이나 열이 나면서 의식과 시력이 떨어지고 마비와 발작 증세까지 보일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 때문에 독감을 감기의 일종으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증세가 나타나면 초기에 곧바로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요즘 우리 영화의 완성도가 매우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속 컴퓨터 그래픽 CG를 활용해서 실제 화면보다 더 뛰어난 화면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CG 산업의 현주소 김선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관객 500만 명 이상을 끌어모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영화 타워입니다. 무려 108층이나 되는 초고층 건물에 헬기가 충돌하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이 장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조종사를 태운 헬기가 처음 이륙하는 모습을 빼곤 모두 3D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곤돌라로 유리벽을 부수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 장면은 실제로는 1m 높이에 떠 있는 세트에서 촬영이 됐고 컴퓨터 그래픽, CG 작업을 통해 70층 이상으로 높여 공포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영화 속 하이라이트 중 하나죠. 유리 구름다리 붕괴 장면도 카메라로 찍은 것은 인물들이 짧은 거리의 세트 위를 걷고 달리는 모습뿐. 유리 구름다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이 화면은 전부 CG로 만들어냈습니다. 또 주인공인 소방대장이 처음 불이 시작된 곳을 찾아 진압하는 이 장면. 등 뒤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큰 불과 연기도 CG를 활용해 생생한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모든 것을 순수 국내 기술로 일궈낸 대작인데요. 영화 전체 3,000컷 가운데 CG 작업을 거친 것이 1,700컷, 절반이 넘습니다. 가상 건물인 108층 쌍둥이 건물을 비롯해 화재, 폭발, 붕괴 장면을 실제처럼 구현해내기 위해 전문가 150명이 꼬박 1년 반을 매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관객이 봤을 때 시선을 배우에서 좀 뺏지 않는 그런 CG를 하려고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역대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이 본 영화 도둑들에서 고층 빌딩 벽을 오르는 장면. 또 다른 천만 영화죠.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광해군이 자신과 닮은 광대 하선을 만나는 장면에도 컴퓨터 그래픽이 쓰였습니다. 이처럼 상상하는 것을 또는 불가능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1등 공신이 바로 컴퓨터 그래픽, CG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CG 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헐리우드 영화와 한국 영화의 차이는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수준은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이고 헐리우드와 견제할 만하다. 실제 장면보다 더 감동적인 화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전 정신과 여기에 순수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한국 영화 산업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IPTV, 디지털 케이블 TV 등 4개사와 함께 영화 디지털 온라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IPTV와 디지털 케이블 TV를 통해 VOD로 영화를 관람한 건수와 매출 순위가 매달 공개됩니다. VOD 형태로 유통되는 온라인 시장의 수익 배분도 투명해져 영화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오프라인에서는 영화 상영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이 구축됐지만 온라인에서는 통계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KT 미디어 허브, SK 브로드밴드 미디어, LG U+ 미디어로그, 홈초이스가 참가했습니다. 네, 이번 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3.6도 낮고 강수량은 33.5mm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김항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내부에 뿌연 수증기가 가득합니다. 최근 흐린 날이 많고 비와 눈이 계속 내리면서 비닐하우스 안의 습도가 크게 높아진 겁니다. 높은 습도에다 일조량도 크게 부족해 딸기 잎이 갈색으로 변하고 새순과 열매에도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잿빛 곰팡이 병이 번진 겁니다. 잿빛 곰팡이가 오니까 열매가 다 익은 상태에서도 썩고 그러니까 수확이 한 50% 정도 감소가 되죠. 그래서 농가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많죠. 상추도 냉해를 입어 시들어버리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해 수확이 늦어지고 상품성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폭설로 파손된 비닐하우스도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하우스 내부 온도 올리기. 작물별로 재배에 필요한 최저 기온을 유지하도록 온풍기를 가동하고 파종한 경우에는 볏짚을 덮어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폭설에 대비해 하우스 내부 중간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하우스 옆면에 버팀대를 설치해야 강풍에 견딜 수 있습니다. 하우스 내부 온도를 높이고 환기를 자주 하면 곰팡이병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기상 이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예보에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어떤 한파가 계속 된다 하면 미리 좀 난방을 해서 난방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폭설이 온다 하면은 미리미리 지주대나 보강대를 설치해서. 앞으로도 강추위와 잦은 눈이 예고돼 있어 농가에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모입니다. YTN 사이언스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